지금 모로코에서 60년 동안 당연했던 일본 철도 독점이 깨지는 충격적인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1일 통근 인구 61만 명, 운행 열차 168대 중 73%가 수명 초과, 그리고 2032년 국제행사 개막 48시간 전 철도 마비 확률 62%라는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일본뿐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내민 계약서가 60년 전 문장과 단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비웃던 나라가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아프리카 실적도 없고 철도 종주국도 아니며 한때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던 나라. 그 약자였던 대한민국이 기술을 넘기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선택은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자의 질서를 뒤집은 가장 위험한 반격이었을까요? 이처럼 세계가 한국을 다시 계산하게 만든 선택의 순간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결정이 옳았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신벤 나디르입니다. 오전 9시 카사블랑카 교통인프라부 청사 12층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밖 도심은 평온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한 권이 그 착각을 깨뜨렸죠. 표지 중앙에 찍힌 빨간 도장 하나. 긴급. 그 아래 펜으로 급히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장관 직접 지시 즉시 검토. 저는 이 부서에서 14년을 버텼습니다. 경고 보고서, 위기 보고서, 최악의 시나리오 안 본 게 없었죠. 하지만 이건 첫 장부터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숫자 하나가 눈을 찔렀습니다. 1일 통근 인구 61만 명. 모로코 수도권 인구의 40%.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선로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 현재 운행 중 전동차 168대 중 123대.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운행 20년 초과. 73%. 열차 10대 중 7대가 이미 수명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를 따라 내려가자 상황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부품 조달 지연율 68%. 정비 인력 부족률 42%. 예비 편성 확보율 18%.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붕괴 직전의 수치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는 이미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멈추면 저 풍경은 카사블랑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로코 전체의 일상이 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5페이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려있던 부분이었습니다. 2032년 국제행사 개막 48시간 전. 주요 노선 마비 확률 62%. 48시간 전. 전 세계 방송 카메라가 설치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철도가 멈출 확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여백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61만 명 곱하기 이틀. 물류 손실, 관광 손실, 국제 신뢰도 하락. 하지만 두 줄도 쓰지 못하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계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들어왔고 제 표정을 보자마자 말을 멈췄죠. 다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고서 장관님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사흘 전입니다. 재정부, 외교부와 이미 조율하셨고요. 결론은요? 실장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총괄님 몫입니다. 14조 원 규모 프로젝트로 승격됐습니다. 14조. 모로코 연간 교통 예산의 320%. 저는 다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장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통 문제가 아니다. 국가 체력의 문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매일 61만 명의 발이 우리 철도 위에 올라서 있고 7년 뒤엔 전 세계의 시선이 그 위에 얹힐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의 뿌리가 이미 60년 전 우리가 선택한 한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틀 뒤 같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정부 차관, 외교부 국장, 그리고 일본 중공업 컨소시엄 대표단 5명. 테이블 중앙에 놓인 제안서는 두껍고 깔끔했습니다. 표지에 박힌 로고가 눈에 익었죠. 60년 전부터 모로코 철도 차량에 새겨져 있던 그 마크였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회의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고 통역사가 매끄럽게 옮겼죠. 모로코와 우리는 60년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그 신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죠. 저는 손뼉을 치면서도 제안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총 168대 공급, 납기 42개월, 기술 지원 20년 보장. 문장은 정중했고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죠.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5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그리고 37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 일본 본사 독점, 정비 매뉴얼 라이선스 계약 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연간 유지 보수 계약 필수. 저는 펜을 들어 여백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나, 둘, 셋. 37페이지에만 5개였죠. 재정부 차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품 현지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 측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품질 보증을 위해 핵심 부품은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안전. 그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제안서를 덮고 과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964년 모로코 최초 전동차 도입 계약서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펼치자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 일본 본사 독점. 저는 지금 받은 제안서 37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 일본 본사 독점. 60년이 지났는데 문장이 같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지 관계는 멈춰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계산을 시작했어요. 지난 20년간 부품 구매 비용, 정비 교육 비용, 라이선스 갱신 비용. 총액이 나왔습니다. 7조 2천억 원. 차량 구매 가격의 60%였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산 게 아니었어요. 해지 조건이 없는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겁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선로 위를 달리는 전동차들 모두 같은 로고를 달고 있었죠.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한 번도 우리 손에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획조정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총괄님, 재정부에서 결제 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의견서를 올려야 한답니다. 실장님. 네. 이 계약서 60년 전 계약서랑 비교해 보셨습니까? 실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두 계약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1964년 문장과 2025년 문장. 37페이지, 같은 위치, 같은 단어. 실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7년 뒤가 아니라 67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실장이 나가고 회의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고 전동차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우리는 늘 운전석에 있었지만 엔진은 일본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60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숫자를 계산했어요. 14조 원, 7조 2천억 원, 60년, 67년. 숫자가 아니라 사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리지 않는 사슬. 다음 날 오전 저는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약속 없으시지 않습니까? 급한 보고입니다. 장관은 10분 뒤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엔 일본 측 제안서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가득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2개의 계약서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1964년과 2025년. 그리고 계산서 한 장을 더 올렸죠. 장관님, 이 계약을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침묵이 길어졌어요. 라심,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저는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부품과 정비에 쓴 돈이 7조 2천억 원입니다. 차량 가격의 60%입니다. 앞으로 20년도 같을 겁니다. 그건 유지비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품 설계도, 정비 매뉴얼, 소프트웨어 코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건 유지비가 아니라 종속 비용입니다. 장관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라심, 지금 뭘 말하려는 겁니까?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은 한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라심, 당신 경력이 몇 년입니까? 14년입니다. 그 14년을 공식 기록 한 줄로 끝낼 작정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 말이 맞았어요. 이 발언은 제 이름에 낙인을 찍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계산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정부는 이미 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대사관에서 비공식 압박도 들어왔습니다. 당신 혼자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7년 뒤 철도가 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67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장관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가져오세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검증된 대안. 그게 없으면 이 대화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흘, 72시간. 그 안에 답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철도 제조사 목록, 최근 10년간 계약 사례, 기술 이전 조건.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제안서에서 멈췄습니다. 표지는 단순했습니다. 로고도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목차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어떤 제안서에도 없던 단어들이었거든요. 1장. 기술 이전 로드맵. 2장.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 3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 4장. 국가금융 연계 방안.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죠. 본 제안은 차량 공급이 아닌 철도 산업 자립 구조 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탈출 계획이었어요. 제안서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국가 이름 넉자가 박혀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그날부터 사흘간 저는 그 제안서를 해부했습니다. 첫째 날은 목차만 읽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각 장의 제목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구조를 파악했죠. 일본 제안서는 37페이지에 핵심이 숨어 있었지만 이 제안서는 첫 페이지부터 달랐습니다. 1장. 기술 이전 로드맵 36개월 단계별 계획. 36개월. 3년입니다. 일본은 20년 기술 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3년 안에 기술을 넘기겠다고 명시했어요. 둘째 날 저는 각 장을 세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을 펼쳤을 때 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구축 일정표. 가로축은 개월수, 세로축은 항목이었죠. 6개월 차 공장 부지 선정 및 인허가. 12개월 차 생산 라인 1차 설치 완료. 18개월 차 시험 생산 시작, 목표 생산량 20%. 24개월 차 본격 양산 전환, 목표 생산량 40%. 36개월 차 완전 독립 생산 체제 구축, 목표 생산량 70%. 저는 펜을 들어 각 숫자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0%, 40%, 70%. 점진적이지만 명확했죠. 일본 제안서를 다시 꺼내 비교했습니다. 현지 생산 항목을 찾았어요. 있긴 했습니다. 62페이지 각주 형태로 한 줄. 현지 조립 가능 여부는 품질 검증 후 협의 가능. 협의 가능. 검증 후. 가능 여부. 모든 단어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로 돌아왔습니다. 3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 1차 연도 모로코 엔지니어 50명 한국 본사 파견 교육. 2차 연도 추가 100명 현지 교육센터 운영. 3차 연도 교육 이수자 200명 돌파 독립정비체계 구축. 50명, 100명, 200명.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됨.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일본은 정비교육을 별도 계약으로 분리했어요. 연간 3억 원씩 20년이면 60억 원. 한국은 그걸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사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가금융연계 방안. 총 사업비 14조 원 중 6조 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저금리 대출 지원. 상환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 대출 조건 모로코 국영철도공사 신용등급 기준, 별도 담보 불필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6조 원, 15년 상환, 연 2.5% 금리. 총 이자는 1조 3천억 원. 일본 제안은 달랐습니다. 총 사업비를 전액 모로코가 부담하고 일본 민간 금융기관 대출 알선. 금리는 연 4.8%. 15년이면 총 이자가 3조 2천억 원. 차이가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죠. 책상 위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껍고 화려했고 하나는 얇고 단순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죠. 일본은 열차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산업을 팔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식 차량 공급 부품 종속 기술 봉쇄 60년 반복. 한국 방식 차량 공급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인력 양성 3년 자립. 펜을 들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차이 우리가 고객으로 남느냐 파트너가 되느냐. 오전 9시 저는 다시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관이 놀라지 않았어요. 사흘 전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장관은 책상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안을 가져왔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한국 제안서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리고 3일간 작성한 비교 분석표를 함께 펼쳤죠. 장관은 10분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로 돌아와 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본 제안은 차량 공급이 아닌 철도 산업 자립 구조 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라심, 이게 진짜라고 봅니까? 첫 페이지에 소스코드 접근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 제안서엔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검증은 했습니까? 한국은 지난 10년간 42개국의 철도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그중 17개국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평균 이행률이 85%입니다. 장관은 다시 제안서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걸 선택하면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모든 압박을 동원할 겁니다. 외교, 언론, 금융 모두. 그럼 왜 이걸 들고 왔습니까? 저는 3일 전 장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67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안서는 다릅니다. 3년 뒤엔 우리가 운전석과 엔진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안서 표지에 메모를 남겼어요. 재정부 외교부 합동 검토 요청. 긴급.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 협상단이 카사블랑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영접실에서 처음 본 그들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슈트도 두툼한 서류 가방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정장에 캐리어 하나씩. 6명이었죠. 제조사 대표, 운영기관 실장, 정부 협상관, 금융 전문가, 기술 책임자, 통역사.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조사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라심 총괄님, 저희 제안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일본 측처럼 60년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도 않았죠. 제안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모든 걸 답하겠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회의실에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정부 차관, 외교부 국장, 그리고 저. 맞은편엔 한국협상단 6명. 제조사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첫 슬라이드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 열차가 아니라 산업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국은 1970년대 일본에게 철도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한국이 먼저 꺼낸 거예요. 일본은 열차를 팔았습니다. 부품을 팔았습니다. 정비 교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엔 사진이 떴습니다. 탈선 사고 현장이었어요. 2005년 시험 운행 중 탈선. 원인 대차 설계 오류. 사상자 없음. 하지만 3년 프로젝트 중단. 제조사 대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가 저희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우리는 일본에게 당해봤습니다. 기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모로코에겐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글을 봤습니다. 목소리에 과장이 없었어요.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재정부 차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이전이 정말 가능합니까? 일본은 60년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 제안서 12페이지를 보시죠.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스코드 접근 권한 36개월 차 전면 이전. 설계 도면 18개월 차부터 단계 공개. 핵심 부품 생산 기술 24개월 차 현지 이전 시작. 왜 그렇게 합니까? 기술을 주면 당신들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술 책임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을 영원히 묶어두는 것보다 파트너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로코가 자립하면 저희는 북아프리카 시장 전체의 파트너가 됩니다. 외교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정부 협상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튀르키예 2016년 계약 48개월 만에 현지 생산 비율 62% 달성. 인도네시아 2018년 계약 36개월 차 독립 정비 체제 구축 완료. 필리핀 2020년 계약 현재 진행 중 현지 생산 비율 45%.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숫자들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평균 이행률이 85%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15%는 무엇입니까? 정부 협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현지 인력 양성 속도 문제였습니다. 계획은 36개월이었지만 실제론 42개월에서 48개월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약속을 못 지킨 겁니까? 계약서상 페널티를 지불했습니다. 평균 계약금의 3%에서 5%. 그리고 지연기간 동안 추가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보상까지 명시하는 태도. 일본 협상단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회의는 4시간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50여 개가 넘었고 한국 측은 하나하나 답했죠.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는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저는 한국 제조사 대표와 단둘이 남았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3년 만에 모로코가 자립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라심 총괄님, 저희는 20년 걸렸습니다. 혼자서 넘어지고 일어나며 배웠죠. 모로코는 3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우리도 일본에게 당해봤습니다. 기술 달라고 했다가 문전박대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과시가 아니었어요. 복수도 아니었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일본과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든 거였어요. 한국 협상단이 떠난 다음 날 일본 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재정부 차관 보좌관이 찾아왔어요. 총괄님, 일본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요? 모로코-일본 경제협력 방안 논의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대사관저에서.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떠난 지 24시간도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일본 대사관저 회의실. 테이블엔 일본 측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사, 경제공사, 중공업 컨소시엄 대표, 금융 담당자, 통역사.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심 총괄님,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일주일 전 회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차를 마시고 경제공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괄님, 저희가 제안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이요? 네. 모로코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최종 수정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총 계약 금액 14조 원 10조 9천억 원. 3조 1천억 원이나. 퍼센트로 환산하면 22%였습니다. 중공업 컨소시엄 대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량 단가를 15% 낮췄습니다. 그리고 정비 교육 비용도 7% 감액했습니다. 모로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죠. 37페이지. 핵심 부품 공급 일본 본사 독점. 정비 매뉴얼 라이선스 계약 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연간 유지 보수 계약 필수.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그들을 봤습니다. 가격은 내렸지만 구조는 그대로군요. 대사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총괄님, 이건 안전을 위한 겁니다. 60년간 검증된 시스템을 함부로 바꿀 순 없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게 모로코가 영원히 부품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품질 보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12페이지를 펼쳐 테이블에 놓았죠. 한국은 36개월 차에 소스코드를 전면 이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왜 안 됩니까? 경제공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합니다. 튀르키예는 48개월 만에 현지 생산 비율 62%를 달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6개월 차에 독립 정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검증 아닙니까? 중공업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한국은 아직 철도 강국이 아닙니다. 일본은 100년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 역사 동안 파트너 중 누가 자립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사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총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외교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본과 모로코는 60년 우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면 경제협력 전반에 영향이 갑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대사님, 저는 철도 총괄입니다. 외교는 외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깎은 건 가격이지 권한이 아닙니다. 총괄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22% 인하는 큰 양보입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초기 비용을 낮춰서 계약을 따고 20년간 부품과 정비로 회수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산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어요. 일본 대사에게 저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죠. 14년 공무원 생활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기획조정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괄님, 외교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일본 측이 공식 채널로 압박을 시작했답니다. 내용은요? 한국 선택 시 양자 경제협력 전면 재검토. 그리고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언론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답니다. 한국 철도 기술 신뢰성 문제 제기 준비 중이라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3조 1천억 원을 깎아왔습니다. 22%. 보통 프로젝트였다면 환호했을 숫자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깎은 건 가격이었어요. 권한은 한 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이 60년간 해온 방식이었죠. 가격으로 유혹하고 구조로 묶는 방식.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2개의 제안서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10조 9천억 원 vs 14조 원. 60년 종속 vs 3년 자립. 숫자만 보면 일본이 쌌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한국이 쌌어요. 아니,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문제였죠. 우리가 영원히 고객으로 남을 건지 3년 뒤 파트너가 될 건지. 그 선택의 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마지막 계산을 시작했어요. 일본 수정안 10조 9천억 원. 한국 제안 14조 원. 차이 4조 1천억 원. 하지만 20년 뒤를 계산하면 달랐습니다. 일본 방식 초기 10조 9천억 원, 부품 정비 20년간 8조 원, 총 18조 9천억 원. 한국 방식 초기 14조 원, 3년 후 자립, 부품 정비 자체 해결 총 14조 원. 차이 4조 9천억 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4시 도심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7년 뒤 저 도심에 전 세계 카메라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 철도가 서 있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7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냐는 문제였죠. 오전 6시 저는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괄님, 무슨 일입니까? 장관님, 긴급 보고 드려야 합니다. 지금 몇 시냐? 6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은 30분 뒤 청사로 나왔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장관이 먼저 물었어요. 일본이 움직였죠? 네. 22% 깎았습니다. 얼마나요? 3조 1천억 원입니다. 장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큰 양보네요. 저는 가방에서 비교표를 꺼냈습니다. 밤새 만든 자료였죠. 20년 총비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4조 9천억 원 쌉니다. 그리고 3년 뒤부터 우리가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오래 봤습니다. 10분, 15분, 20분.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라심, 외교부에서 경고가 왔습니다. 일본을 배제하면 양자관계 전면 재검토래요.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준비 중입니다. 한국 기술 신뢰성 문제 제기할 거래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선택의 실패는 제 이름으로 남기겠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심, 당신 14년 경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을 선택하면 7년 뒤가 아니라 67년 뒤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같은 계약서를 보고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까? 네. 37페이지를 보십시오. 60년 전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관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천장을 보고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만약 한국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쩝니까?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지연 일수당 계약금의 0.2%. 그리고 36개월 차에 기술 이전이 안 되면 계약 전액 환불 조항도 있습니다. 일본은요? 페널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 약속 자체가 없으니까요. 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라심, 이 결정은 당신 혼자 책임질 수 없어요. 저도 같이 집니다. 장관님,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제 결재 없이는 진행 안 됩니다. 같이 망하든지 같이 성공하든지 해야죠. 장관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제 강요회의 통과시켜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사흘 뒤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주재, 전체 장관 참석. 안건은 하나. 철도 현대화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 회의실 스크린에 2개의 제안이 나란히 떴습니다. 일본 10조 9천억 원. 한국 14조 원. 재정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일본이 합리적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었습니다. 60년 우호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부 장관, 제 상사가 일어섰습니다. 20년 총비용으로 보면 한국이 4조 9천억 원 저렴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우리가 자립합니다. 재정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3년 뒤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확실한 건 4조 1천억 원 차이입니다. 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계약서 37페이지입니다. 60년 전과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60년 더 종속되는 게 확실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일본 찬성? 손이 6개 올라갔습니다. 한국 찬성? 손이 5개 올라갔습니다. 동점이었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어요. 교통부 총괄 최종 의견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저는 14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열차를 타고 일본 부품을 쓰고 일본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것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7년 뒤 국제행사 때 철도가 서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을 선택하면 67년 뒤에도 우리 후배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최종 의견 들은 후 재투표. 일본, 손이 5개. 한국, 손이 6개 올라갔습니다. 한 명이 바뀐 거였어요. 총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정. 가결.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교통부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라심 이제 시작입니다. 168대 중 114대. 한국이 맞습니다. 114대. 68%. 일본이 60년간 쥐고 있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오늘 바뀐 거였어요. 계약 체결 3개월 뒤 저는 카사블랑카 외곽 공단 부지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황토였어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렸고 건물은 아직 기초 공사 중이었죠. 하지만 입구엔 이미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로코 마이너스 한국 합작 철도 차량 생산 공장. 한국 측 공장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라심 총괄님 12개월 뒤면 여기서 첫 차량이 나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은 황토지만 7개월 뒤면 생산 라인이 돌아갑니다. 저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용접동, 도장동, 조립동, 시험동. 4개 건물이 6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첫 생산 목표는요? 18개월 차의 생산 비율 20%. 열차 한 편성당 8개 차량 중 한두 개는 여기서 만듭니다. 나머지는요? 한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하지만 24개월 차엔 40%, 36개월 차엔 70%로 올립니다. 40개월이면 완전 독립 생산 체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위 숫자가 땅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6개월 뒤 저는 같은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황토는 사라졌어요. 콘크리트 건물 4개가 서 있었고 생산 라인 설비가 들어오고 있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 로봇이 설치 중이었고 도장 부스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20명과 모로코 엔지니어 30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유세프 28살 기계공학 전공이었죠. 총괄님, 저 다음 달에 한국 본사로 연수 갑니다. 얼마나 가나요? 6개월입니다. 용접 기술 배우고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워야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거니까요. 유세프 눈빛이 달랐습니다. 60년간 일본 열차를 정비만 하던 사람들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받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눈이었죠. 12개월 뒤 첫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조립동에서 첫 차량 3시가 나왔어요.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공정을 모로코에서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어요. 용접 불량률이 8% 나왔고 도장 두께도 규격을 못 맞췄죠. 한국 기술자들이 3주간 붙어서 재작업했습니다. 모로코 엔지니어들도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4주 뒤 첫 합격품이 나왔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총괄님, 와보세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조립동 한가운데 전동차 한 량이 서 있었어요. 은색 차체에 모로코 국기 색깔띠가 둘러져 있었죠. 그런데 차체 아래쪽 작은 명판이 보였습니다. 메이드 인 모로코. 어셈벌드 인 캐서블랭커. 모로코에서 만들었다. 카사블랑카에서 조립했다. 저는 그 명판을 한참 봤습니다. 6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장이었어요. 18개월 차 생산 비율이 22%를 넘었습니다. 목표는 20%였는데 2% 초과 달성한 거였죠. 한국 측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아니, 초과 달성했어요. 24개월 차엔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 40%를 5% 넘긴 거였죠. 그리고 36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 회의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받았어요. 현지 생산 비율 72%, 목표 70% 대비 2% 초과, 현지 고용 인원 230명, 목표 200명 대비 30명 초과, 독립 정비 가능 항목 88%, 목표 80% 대비 8% 초과. 숫자 하나하나가 약속이 지켜진 증거였습니다. 한국 제조사 대표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소스코드 전면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제 모로코는 설계 변경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저는 USB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게는 10g도 안 됐지만 그 안에 든 건 60년 역사를 바꿀 정보였죠. 정말 다 주는 겁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이제 모로코가 필요한 건 저희 기술 자문뿐입니다. 자물료는 기존 부품 구매비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일본은 20년간 8조 원을 받아갔어요. 한국은 3년 만에 권한을 넘기고 이후엔 10분의 1만 받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USB를 유세프에게 건넸습니다. 유세프, 이제 당신이 엔지니어링 팀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 차량을 설계하세요. 유세프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총괄님, 정말 저희가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모로코는 구매국이 아니라 제작국입니다. 유세프가 USB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간 우리는 늘 도면을 받았어요. 일본이 그린 도면을, 일본이 정한 규격을, 일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립니다.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가 만듭니다. 도면을 받던 나라에서 도면을 그리는 나라로. 부품을 사던 나라에서 부품을 파는 나라로. 그 전환이 3년 만에 일어난 거였어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6만 제곱미터 부지에 4개 건물이 서 있었고 23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엔 황토였던 땅. 오늘은 산업이 된 땅. 그리고 내일은 모로코의 미래가 만들어질 땅.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개인 백업본이었어요. 그 안엔 3년간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회의, 일본의 압박, 한국의 제안, 강요회의, 투표, 공장 착공, 시험 생산, 그리고 오늘. 60년을 끊고 3년을 걸었던 기록. 저는 그 USB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산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샀습니다. 그리고 공장 입구 간판을 다시 봤죠. 이제 그 간판에 한 줄을 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로코 마이너스 한국 합작 철도 차량 생산 공장. 그리고 북아프리카 철도 산업의 시작.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바뀌지 않던 구조를 숫자와 책임으로 뒤집은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한때 약자였기에 종속의 대가를 정확히 아는 나라였죠.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